은행권에다가 롯데월드 타워를 담보로 맡기는 정도의 초강수를 두면서 채권 상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롯데발 찌라시와 내수 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게 11월 18일 날 나왔던 찌라시거든요. 일단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데가 제2의 대우그룹으로 공중분해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12월 초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고 차입금이 39조 원에 달하고 그룹 전체 24년 예상 당기순이익이 1조밖에 안 돼가지고 롯데쇼핑 차입금을 제외한 홀딩스, 지주 및 케미컬, 호텔만도 29조 9천억 원으로 그룹 전체 유동성 위기를 촉발하고 있고, 한샘, 일진머티리얼스, 미니스톱 중고나라 인수 실패 및 실적 추락, 백화점 오프라인 특유의 롯데의 한계성 극복에 실패했고, 이커머스 롯데온 수조원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은행권 연대보증이 치명타를 입었고,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쉽지 않을 듯 유통계열사 중심으로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하고,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롯데로 인한 금융시장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사실 우리나라 재계 5위 정도 하는 기업인데 그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찌라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되게 두려움을 크게 느꼈었고요. 찌라시가 나오자마자 롯데그룹에서는 유동성 위기는 사실 무근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찌라시가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롯데 지주의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롯데 쇼핑의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 케미칼의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세 개의 주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롯데그룹을 매출액 순으로 쭉 보시면 롯데케미칼이 가장 큰 회사고, 롯데 지주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건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이익이 이쪽으로도 잡히니까 매출이 큰 회사로 보이고요. 롯데쇼핑도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에서 꽤나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비상장 회사인 만큼 기업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아무래도 알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기업 공개가 된 두 개의 회사, 거기에 롯데지주까지 포함해서 주가를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요 회사를 중심으로 지금 롯데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롯데케미칼의 상황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0년 차트를 보시면요, 최고가 45만 2천 원에 달했던 게 지금 이제 6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를 넘었었는데 지금 겨우 2조 8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일진머티리얼스, 2차전지의 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스를 인수할 때만 해도 인수가가 2조 7천억인가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인수할 때만 해도 낼 수 있었던 돈이 롯데케미칼의 지금 시가총액이 돼버릴 정도입니다. 사실 장부가에도 못 미치는 주가까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떨어졌나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롯데케미칼이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액을 기초화학산업에서 70%, 첨단소재에서 26%, 정밀화학 8%, 전지소재 4.6%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학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에틸렌이라는 놈입니다. 이 정유화학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석유를 채굴을 하고 나면 그 석유를 증발을 시킴에 따라서 휘발유 나오고 경유 나오고 이제 나프타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 나프타라는 거에서 현대화학이 대부분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프타를 통해서 요 에틸렌이란 거를 추출을 하는데, 에틸렌이란 거 자체는 화학산업의 쌀이라고도 많이 불리고요. 나프타로부터 에틸렌을 추출을 하다 보니까 에틸렌 가격 빼기 나프타 가격이 아주 중요한 화학산업에서의 지표가 되는데, 이거를 에틸렌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에틸렌 스프레드가 아무래도 이제 화학산업도 인건비도 있고 정유 장비 돌리는 전기세도 있을 거며 이런저런 부대 비용도 있을 거다 보니까 나프타보다 에틸렌을 비싸게 팔았다 해서 남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나 전기세나 부대 비용들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에틸렌 가격이 나와줘야지 화학산업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게 일단은 에틸렌 스프레드가 대략 톤당 300불 이상은 되어야지 좀 이익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에틸렌 스프레드가 180불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학회사들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왜 이렇게 부진해지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수요 자체도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에틸렌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플라스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인데 합성 섬유도 사실 에틸렌에서부터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AI 관련된 것들 제외하고서는 경기가 많이 좋지 못한 편이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부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수요도 안 그래도 부진한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철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있다는 뉴스 정도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중국이 당연하겠지만 화학산업에서도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중동조차도 화학산업의 엄청난 공급자로서 빠르게 이 공장 설비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빠른 것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세계 최대의 COTC 시설, COTC가 뭐냐면 크루드 오일 투 케미컬이거든요. 원유에서 나프타를 추출해서 바로 화학 제품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중동에서 석유가 많이 난다는 것 정도는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원래 중동에서는 석유가 나는 거를 그대로 이제 딴 데 팔았었다면 이제는 자기들이 나프타도 추출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석유 화학 산업까지도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장 건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마찬가지지만 중동의 다른 국가들도 2025년부터 2027년, 2026년에 어마어마한 공장 단지들이 건설될 거고 이것들은 이제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틸렌 스프레드는 2021년에 그나마 이제 좀 높았었는데요. 이때는 화학산업이 그래도 흑자를 남길 수가 있었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186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화학산업이 아무래도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뒤에 중동의 석유화학단지가 지어지는 거를 봤을 때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정체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의 자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못 보고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이 자산은 알아서 줄어들게 될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롯데케미칼에서 채권에 대해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특별 약관으로 준비를 했던 게 요 에비타 대비 이자 비용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에비타라고 하면 번 돈에서 세금이나 금융비용, 이자 비용을 제외한 거를 에비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비용이랑 세금 내기 전의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 수익이 이자 비용보다 5배 높게 유지하는 게 3개년 평균으로 5배 높게 유지하는 게 자금 조달에 있어서 특별 약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년 평균 5배 이상 유지가 되면 이 상환을 만기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 버는 돈이 이자 비용보다 5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채권자들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가 된 게 이 롯데케미칼의 상황이었는데 이 최근 모습이 재밌는 게 2021년 당시만 해도 27.8배에 달했었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3개년 평균을 해봤을 때는 2021년이 너무 잘 벌었었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2022년이 또 많이 떨어지게 되고 23년도 많이 떨어지게 된 상태에서 24년까지 오게 되니까 요 3개년 평균을 하면 5배 밑으로 떨어지는 사유가 생긴 거고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자금 규모가 무려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 입장에서 2조 원어치의 채권을 상환받으려고 요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롯데케미칼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은행권이 보증을 서주면 신용도가 올라가는 게 있다 보니까 은행권에다가 롯데월드 타워를 담보로 맡기는 정도의 초강수를 두면서 채권 상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상황이 마냥 좋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비단 롯데케미칼만의 문제냐라는 거는 또 생각을 넓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 당시만 해도요. 우리의 총 수출이 8천억 달러에 달했었고요. 그리고 물품에 대한 수출이 6,820억 달러에 달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물품들이 여기 전자제품들, 특히나 이 반도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화학산업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전기 전자제품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요 화학 물품을 팔고 있었는데 요 화학 물품의 규모가 총 1,2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나라한테 엄청나게 높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 모습을 보시면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출 금액을 보시면 요 화공품 관련해서 63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월까지의 수출량인 거를 감안하면 요게 아마 올해가 끝날 때도 1,000억 불은커녕 900억 불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2021년 불과 3년 전에 비해서 무려 4분의 3토막 25%가 날아가 버린 상황이다. 좀 더 넓은 범위로 보자면 정말로 3분의 1, 30%가 날아간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단 롯데케미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화학산업 전반의 모든 화학회사들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효성화학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이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화학산업이 쉽지 않은 환경에 있다고 정리를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기사에서도 중국발 공급 과잉에 중동 러시까지 가세하면서 이 공급이 너무 늘어나서 화학산업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게 이 정부 주도로 위기를 벗어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업계가 힘들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 입장에서도 정부가 우리한테 돈 좀 준다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지금 힘들다 그러고요, 화학 산업도 힘들다 그러고, 자동차 산업도 힘들다 그러고, 기계도 힘들다 그러고, 다 힘들다 그럽니다. 개인도 당연하겠지만 다 힘들다 그러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부 주도로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도대체 정부가 얼마나 능력이 좋아야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 기사를 보기는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 기사에도 요 중국발 공급 과잉과 중동 러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요 기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롯데 쇼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요것도 이제 가장 최고가 10년 차트를 보시면 가장 최고가가 30만원까지 올라갔던 게 5만원대 초반까지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도 1조 6천억 원 많이 줄어든 상황에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 하시면 백화점 사업을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2% 정도의 매출액을 꾸준히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할인점, 그 다음 전자제품 전문점이고, 그 밑에 것들은 이제 좀 짜잘하게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제 백화점과 할인점이 매출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제품 전문점이 세 번째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요 영업이익 부분인 것 같습니다. 55기 3분기가 2024년 올해를 얘기하는 거고, 54기는 작년을 얘기하는 거고, 53기는 재작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롯데쇼핑의 전체 이익 중에서 백화점 산업의 영업이익 비중이 무려 130%에 달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적자를 봐도 백화점 산업이 다 메꿔줬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근데 작년에는 95%로 줄어들었고, 올해 들어서는 67%로 아주 빠르게 축소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축소되는 만큼 온라인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추세를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온라인 비즈니스가 이커머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홈쇼핑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죠. 홈쇼핑도 그렇겠지만 요 이커머스가 재작년에는 40%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작년에는 16%의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는 18%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산업이 사실상 쿠팡이 거의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커머스 산업에서 롯데가 참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좀 기본적으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백화점 산업이란 거는 어마어마한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돈을 많이 쓰고 싶은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롯데백화점도 그렇지만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신세계백화점도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분위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 같은 데를 많이 가고 돈을 많이 쓰겠지만, 경기가 좋지 못할수록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돈을 쓰지 못하고 할인점 같은 데서 싸게 사야 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정리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내수 상황이 정말 좋지 못한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소비 동향 추이를 쭉 보시면요, 하락한 분기를 정리를 따로 해봤는데요, 보시면 외환위기 당시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마이너스 20%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락을 기록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2000년이 될 때쯤 90년대 후반 2000년 완전 초반에 신용카드를 고등학생까지도 발급해주는 정도로 신용에 대한 발급을 엄청나게 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비가 확 늘었다가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양산되면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카드 대란 사태가 2000년대 초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리먼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외에는 우리나라의 소비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요, 무려 10개 분기 연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떨어졌는데 올해는 떨어진 작년보다 더 떨어졌단 겁니다. 소비금액 자체가. 그게 무려 10개 분기,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10개 분기 연속으로 소비 동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대체 지금 위기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대 어떤 역사에도 소비가 역성장을 무려 10개 분기나 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고작 5개 분기였고 카드 대란 당시에도 고작 5개 분기였는데 지금은 10개 분기 연속으로 소비가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내수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최근에 고령화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구매력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는 이유로 최근에 이 소비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극복이 가능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힘들 거고 우리는 이제 확장 경제가 아니라 축소 경제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연도별 1월부터 10월까지의 외식업 폐업 점포수를 보시면요. 카드 대란이 정말 우리한테 힘든 시기였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외식업 폐업 점포수가 카드 대란 때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마어마하게 외식업 폐업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내수 침체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는 한편 영끌이 여전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계빚이 1900조를 뚫었다는 게 이제 대서특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GDP가 2000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도 이제 GDP 규모만큼 커졌다. 전분기 말 대비 18조 원, 3분기 대출 성장률이 18조 원 늘어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사실 최근 3년 동안에는 금리 인상기였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했고 사실 3년 만에 최대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나라 역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역대 가계 신용 증가율을 보시면요. 금액이 아주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아주 빠르게 늘어났다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를 보시면요.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6%대 이상의 숫자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6%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가계 신용은 계속해서 6%를 넘게 성장을 해왔었고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00년대 당시에는 한 50조씩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대 들어서는 정말 100조씩 늘어나는 모습도 많이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10조도 늘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가계 신용이 최근에 별로 많이 늘어난 게 아니구나 라고 또 이제 추가로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고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신용을 너무나도 많이 끌어다가 썼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에서 레버리지를 더 늘려가지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조금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너무나도 빠르게 레버리지를 늘려왔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6%씩 성장한 요 레버리지를 감안했을 때 무려 이제 20년 동안 6% 이상씩 레버리지가 늘어왔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더 레버리지를 늘려가면서 이 성장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성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준비하기보다는요. 사실상 그거는 이제 불가능해진 것 같다라고 정리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 축소 경제를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축소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찌라시에 그룹 차원에서의 부인에도 주가가 폭락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룹 내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이 큰 대외적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석유화학산업은 소비 위축으로 수요는 감소하고 중국의 중동까지 합세하면서 공급은 폭증하는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1년까지만 해도 반도체 다음으로 규모가 큰 수출 품목이었으나 현재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중이고 쇼핑은 백화점 부문의 압도적 이익이 내수 침체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중이고 사실 나머지는 박리담회성인데 심지어 이제 이커머스 부분은 쿠팡이 잠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롯데쇼핑도 앞으로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민간 소비 위축이 10개 분기 연속 지속된 적은 이전 위기에서도 없었던 일이고 가계 부채는 역대 최대라지만 부채 성장률은 땡땡년 들어 급격히 이루어지다가 지금 현재 아주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이상의 가계 부채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큰 의문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령화의 원인이 가장 큰 것 같고 이 급격한 고령화는 알게 모르게 소비와 레버리지 증가율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이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